자, 이어서 담보물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담보물권에는 세 가지가 자리를 하죠. 첫째 유치권, 두 번째 질권, 세 번째 저당권. 이 중에 질권은 우리 시험 범위에서 제외가 됩니다. 이렇게 삭제를 해버릴게요. 그 제외되는 이유가 뭐냐? 중개사 시험에서 질권은 내가 전당포에 가서 시계를 맡기고 필요한 돈을 빌려 쓰는 형태를 말해요. 그럼 전당포는 돈을 빌려줄 때 담보로 시계를 잡고 있는 거예요. 담보로. 이를 질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대부분 질권 계약은 동산을 담보로 잡는 형태가 많기 때문에 부동산 중개업자는 부동산 중개 계약을 하는 거지 동산 거래에는 관여를 하지 않죠. 그래서 중개사 시험 범위에서 빠져 있다는 거죠. 이 맥락만 이해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시험에는 유치권하고 저당권이 출제가 되고요. 유치권에서 한 문제, 저당권에서 2개에서 3개까지 출제가 됩니다. 2문제에서 3문제. 물권 중에서 출제 비율이 제일 높은데 그러면 바로 저당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세 가지는 민법에 있는 담보물권이죠. 세 가지가. 그래서 이 세 가지의 담보물권은 민법전에 이름이 있으니 이를 뭐라고 하냐면 전형 담보물권이라고 그래요. 앞에다 써주시면 돼요. 뭐라고요? 전형. 전은 무슨 뜻? 민법전을 말해요. 민법전. 민법전의 형태가 있는 담보물권은 3개. 유치권, 질권, 저당권이다. 그럼 민법전에 말고요. 민법전에 말고 특별법에 있는 담보물권이 또 있어요. 민법전에 없어. 얘는 족보에. 그럼 어디에 있어요? 특별법에 있어요. 특별법. 그게 바로 비전형 담보물권이에요. 전형하고 대비되는 단어를 앞에다 넣어주시면 돼요. 뭐라고 그래요? 비전형. 비전형 담보물권. 안일비자만 앞에다 넣어주시면 되죠. 이거는 민법전에 있으니 전형, 민법전에 없으니 비전형 담보물권. 이를 우리는 민사특별법에서 잠깐 공부를 했어요. 바로 가등기담보와 양도담보가 여기에 들어가요. 가등기담보, 그 다음 양도담보. 이 두 가지는 민법전에 없어요. 특별법에 있어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붙여요? 비전형 담보물권. 오케이. 가등기담보는 어떤 형태? 돈을 빌려주고요.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흥부집을 뭘로요? 가등기를 걸어놔. 가등기를. 그러면 가등기 담보권을 칼자루 쥐고 있는 거죠. 못 갚으면 뭐 하려고? 집 뺏어가려고 준비가 돼 있는 거. 이를 가등기담보. 양도담보는 뭐예요? 흥부집을 사채업자가 돈을 빌려주고 돈을 꿔주고 어떻게 해요? 담보로 쥐고 있어요. 칼자루를. 어떻게? 소유권 이전하는 형태로. 이를 양도담보라고 그래요. 이거 나중에 꼼꼼하게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담보물권은 민법전에 이름이 있는 놈 셋, 민법전에 이름이 없는 놈, 비전형 담보물권 둘,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머리 아프면 밑에 2개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나중에 하시고 지금은 몇 개만? 3개만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 이 3가지만 잘 머릿속에 담고 가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그 담보물권을 전개하기 전에 특성이 있어요. 특성. 담보물권에 작동하는 특성. 그 특성을 소위 통유성이라고도 해요. 통유성. 적어보실까요? 통유성. 담보물권에 공통적으로 통하는 성질. 그래서 통유성이라고 그러는데 별 내용 없어요. 그 특성이 뭐냐? 첫째 볼까요? 여기 일반적인 논의구조. 요 배경이니까 중에 배경 지식이. 자, B라고 하는 은행이에요. 은행이 KB국민은행에서 채무자 A한테 흥부한테요. 돈을 이렇게 빌려줍니다. 이를 뭐라고 그러죠? 소비대차 계약이라고 그러죠. 돈 꿔갔죠? 돈 꿔가는 걸 무슨 계약? 소비대차 계약. 얼마를? 1억을요. 1억을. 그럼 이쪽에 은행하고 흥부하고는 무슨 계약? 금전거래 했네. 금전거래. 얼마를? 1억 빌렸지. 이자 얼마? 변제기 얼마. 이거 정하죠. 이자 얼마씩 할까요? 예, 약정 이율 얼마 이렇게. 그리고 변제기는 어떻게 할까요? 예, 상환은 어떻게 할까요? 몇 년 거치로 할까요? 정합니다. 정해요.
그러고는 흥부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 여기 땅이나 담보 있죠. 부동산을 담보로 어떻게 은행 앞으로 저당권 설정을 하죠.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은행 앞으로는요, 이 국민은행 앞으로는 권리가 몇 개가 있는 거죠. 권리가 하나는 뭐가요? 채권이 있어. 채권. 받을 돈 있죠. 받을 돈 얼마? 1억. 받을 돈 1억이 하나 있고요. 하나는 채권이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요? 저당권이 있죠. 채권하고 뭐가 있는 거죠? 저당권. 그래서 은행한테는 몇 개가? 두 개. 하나 아니라 두 개죠. 두 개. 하나 아니고 두 개의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은행, 당신 뭐가 있어? 나 권리가 두 개야. 두 개. 두 개의 뭐가 있어? 권리가 나한테 있어. 어떻게 두 개야? 하나지. 아니에요. 두 개요. 볼까요? 받을 돈 있지. 받을 돈. 얼마가? 1억. 이건 채권이라고 그래. 채권. 채권은 누구한테 하는 거야? 채무자, 흥부한테 하는 거야. 갚으라고. 만약에 흥부가 확 자살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살기가 힘들어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살기가 힘들어서 자살해버리면 사업도 안 되고. 이 채권은 흥부 마누라나 흥부 아들한테 받을 수가 있나요? 없죠. 왜요? 채무자가 A거든요. 얘가 확 죽어버리면 이 채권은 사라져요. 단 자식이 상속하면 상속인한테 상속이 되겠죠. 상속하지 않으면, 상속을 포기해버리면 이 채권은 어떻게 되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 채권은 누구한테만? 채무자에게만, 채무자인 흥부한테만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저당권은 이 부동산에 대한 거죠. 부동산인 땅이나 살고 있는 집에 대한 부동산에 대해서 담보로 은행이 저당권을 쥐고 있는 거죠. 그죠? 목줄을 쥐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은행한테는 몇 개가? 두 개의 권리가 있다. 하나는 뭐? 채권. 두 번째는 저당권. 두 개의 권리가 있다. 두 개의 권리.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어디에는? 담보물권에는 그동안 공부했던 권리와 달리 반드시 몇 개가? 반드시 두 개의 권리가. 두 개의 권리가 어떻게 해요? 존재한다는 거죠. 이 맥락을 먼저 이해하는 게 첫 번째, 첫걸음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에요. 이 맥락이 자리가 잡혀야 여기서 확장을 해서 살을 붙여나갈 수 있어요.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면 여기서 확장될 때 엄청 힘들어요. 그래서 은행 앞으로 뭐가 있다? 저당권이 있다. 그 말은 채권도 있고 저당권도 있고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그러면 채권은 누구에 대한 거죠? 사람에 대한 거지, 사람. 채권은 누구에 대한 것? 사람에 대한 거야, 사람에. 채권은 누구한테? 사람에게, 흥부에게 뭐 하는 거죠? 빌려간 돈 뭐 하라고요? 달라고 청구하는 권리. 이건 누구한테요? 사람에게 뭐 하는 권리? 청구하는 거야, 청구권이라고 그래, 청구권. 흥부 이외에게는 할 수 없죠. 흥부에게만. 특정인이죠, 특정인에게만. 누구한테만? 특정인에게만. 특정인 흥부한테만 돈 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 흥부 이외에, 흥부 마누라나 흥부 아들들에게는 요구할 수 없어요. 형제들한테도 할 수 없어요. 왜요? 채권은 누구한테만? 특정인에게만 청구할 수 있는 거지. 이게 한계다. 채권의 한계다. 저당권은요? 저당권은 뭐에 대한 거죠? 사람한테 하는 거죠? 아니죠. 부동산에 대한 지배권이에요. 부동산에 대한. 물건이라고 그러죠. 물건. 여기서는 구체적으로 부동산이죠. 부동산에게 청구하는 거예요? 부동산을 지배하는 거예요? 오케이. 부동산을 뭐 하는 권리? 지배하는 권리다. 이게 저당권이죠.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은행은 두 가지 권리가 있다. 두 가지 권리. 이렇게 써보실게요. 이렇게. 몇 개의 권리가? 두 가지 권리가. 두 개의 권리가 존재한다는 거. 이 맥락을 꼭 반드시 기억해 두실 것. 그래야 뒷부분을 여기다 살 붙여나갈 때 굉장히 유리한 국면에 서게 돼요. 자, 그러면 이 저당권은 왜 있는 거죠? 돈 받으려고 있는 거, 돈 받으려고. 그래서 뭐가 주냐? 채권계약, 이게 주계약이에요. 적지 않은 수험생들이 무슨 소리예요? 저당권이 주 아니에요. 저당을 왜 잡은 거예요? 은행이 저당을 잡은 이유는, 이걸 담보로 잡은 이유는 뭐죠? 뭐 때문에? 돈 받으려고죠, 돈 받으려고. 그래, 돈 빌려주는 게 주고요. 이게 주고 이거는 종이에요, 종. 거꾸로 되면 안 돼요. 돈 빌려준 거 주고 이거는 종이다. 그래서 저당권 설정 계약은 종된 계약이라는 거예요. 이거 왜 설정해요?
저당을 왜 설정해요? 왜 설정해요? 돈 받아내려고죠. 돈 받아내려고 은행은. 그래서 돈 빌려주는 게 주고 이건 종이라는 거 꼭 기억하실게요. 그래서 저당권 설정은 돈 빌려준 거의 종이다. 종. 주계약, 종된 계약 이렇게 자리 잡습니다. 그럼 이런 거래가 성립되면 돈을 빌려주고 저당을 잡게 되면 어떤 특성이 생기느냐? 첫 번째, 부종성의 원리가 작동해요. 종이라는 거죠. 종이다. 뭐의 종? 저당권은 채권의 종이다. 여기 볼까요? 채권이 성립해야. 채권이 성립해야 저당권이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꾸로요. 거꾸로. 채권이 없어지면 이 돈을 갚으면 흥부가 이 돈을 갚았어. 갚으면 어떻게 될까? 이 저당권은 사라지지, 죽지. 이를 부종성이라고 그래요. 채권이 뭐 해야죠? 성립해야. 채권이 뭐예요? 성립해야. 이게 성립해야 저당권이 탄생하는 거지. 저당권이 탄생해. 거꾸로 말하면 채권이 어떻게 되면 없어지면 흥부가 빚을 오늘 싹 갚았어. 은행 빚을 싹 갚았어. 드디어 월급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은행 빚을 싹 갚았어요. 그럼 채권이 어떻게 되면 소멸하면 저당권도 어떻게 돼요? 없어져. 소멸해. 그래서 이 저당권이라는 이거는 이 담보물권은 뭐예요? 채권의 종속적인 위치에 차지한다. 종속적인 위치. 이를 뭐라고 그래요? 부종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부종. 야, 너 말이야. 저당권 너 말이야. 너는 뭐의 종이야? 채권의 종이야. 종. 얘가 죽으면 너도 죽는 거야. 끝나는 거야. 알간? 너의 운명은 채권이 정해. 채권이 정하는 거야. 채권이. 이 원리를 무슨 원리? 부종성의 원리라고 그런다. 시험에 여러 번 출제된 적이 있어요.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 어떻게 돼요? 소멸합니다.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은 소멸해버려요. 그죠? 왜요? 채권의 종이니까 끝이지. 오케이. 두 번째 원리 보실까요? 두 번째 원리는 수반성의 원리. 수반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같이 간다는 거죠. 같이 간다. 같이 가볼까요? 한번 같이 가볼까요? 채권자가 이 채권자 B가 채권을 누구한테요? C한테 넘기면 채권 받을 돈 1억을요. 받을 돈 1억을 누구한테요? C한테 넘기면 저당권도 어떻게 해야 돼요? C한테 같이 가야 돼요. 같이. 채권 가면 저당권도 같이 가.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 이걸 무슨 성? 수반성의 원리. 뭐하고요? 채권하고 뭐가 같이 가요? 저당권이요. 채권하고 저당권이 따로 국밥이에요. 같이 가야 돼. 반드시 같이 가야 돼. 반드시. 채권과 저당권 어떻게 한다? 같이 이전하는 거죠. 같이 이전. 이 원리를 무슨 원리? 수반성의 원리. 부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부부. 남편이 가면 저도 가는 거지. 수반성의 원리. 그 다음 세 번째는 불가분성의 원리. 불가분입니다. 불가분할 때 앞에다 불자를 빼버리면 뭐가 될까요? 가분이죠. 가분이라는 건 나눠진다는 거죠. 나눠진다가 가분이고 나눠지지 않으면 불가분이에요. 가분이라는 뜻이 뭘까요? 내가 1억을 은행에서 빌렸다. 근데 오늘 연말에 딱 오늘 연말이죠. 12월 31일. 1억은 다 못 갚고 5천을 갚았어. 5천을. 열심히 월급 모아가지고 마누라하고 둘이 배우자하고 둘이 5천만 원을 갚았어. 그럼 반땡이 갚았죠. 반땡이만큼 갚으면 저당권이 반땡이로 줄어들면 그게 가분이에요. 반 갚으면 저당권도 같이 줄어들어. 채권이 절반 줄면 저당권도 같이 주는 게 가분이죠. 불가분은 안 줄어. 그럼 저당권의 특성은 불가분이에요. 이거 반 갚아도요. 반 갚아도 저당권이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안 줄어들어. 이 원리를 무슨 성? 불가분성.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갚아야 돼. 다 갚아야 이 저당권이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가분성의 원리는 무슨 뜻? 전부를 변제해라. 전부 뭐 할 때까지요? 변제. 전부 변제할 때까지 저당권은 죽지 않아요. 살아있는 거야. 이를 무슨 원리? 불가분성. 나눠지지 않는 거죠.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 물상대위 원리.
법률 용어니까 따라오셔야 돼요. 세 번째는 불가분성. 네 번째는 무슨 대위요? 물상대위. 같이 해보실까요? 물상대위. 흥부가 살고 있는 집을요. 이 집을 담보로 은행에다가 저당을 설정했다고 쳐볼까요? 그럼 은행은 집을 담보대출해서 돈 융자해 준 거거든요. 근데 이 집이 어떻게 되면 불이 나버렸다고. 갑자기 불이 났어요.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담보가 사라졌죠. 대신에 집주인은 불 나버리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대부분은 뭐가 들어있죠? 보험 들어있어요. 보험 설정돼 있죠. 그래서 집주인이 집을 잃게 되면 여기서 뭐가 나오게 되죠? 보험금이 나오죠. 보험금. 바로 보험금 받을 거에다가 은행이요. 여기서 돈을 빼가는 거야. 이를 물상대위라고 해요. 집이 불나서 없어지게 되면, 멸실해서 없어지게 되면 보험금을 받게 되고 그 보험금 청구권 있죠. 보험금 받을 권리. 보험금 청구권에서 은행이 어떻게 해요? 집 대신에, 집을 대신해서 어디서? 보험금 청구권에서 돈을 빼가는 거. 돈을 빼가는 권리를 물상대위라고 그래요. 대위. 대위라는 거는 대신한다는 거죠. 뭐 대신에? 집 대신에, 담보 대신에. 담보 대신에 어디에서 빼가 돈을? 보험금에서 돈 빼가면 될 거 아니야. 이를 무슨 대위? 물상대위. 조심할 거는 이 물상대위는 저당권에서는 이게 인정이 되고요. 저당권은 물상대위가 되는데 유치권은요. 이게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물상대위의 법리는 저당권에서는 인정이 되되 어디에서는? 유치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거 유치권에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담보물권의 특성에 4가지가 있더라. 4가지가. 부종성, 수반성, 불가분성, 물상대위. 특히 물상대위 조심할 것. 자, 이 특성 하에서 담보물권이 움직이게 돼요. 자, 그러면 그 첫 번째 이제 구체적으로 유치권이죠. 바로 유치권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유치권 만나보실 차례인데요. 가기 전에 용어 하나 잠깐 짚어드리고 가면 피담보채권이라는 용어, 이 부분 잠깐 소개를 하고 갈게요. 피담보채권은 무슨 뜻이냐면 저당권 성립의 전제가 되는 채권을 피담보채권이라고 해요. 예컨대 내가 은행에서 돈 1억을 빌렸다. 그 1억이 바로 피담보채권이 되는 거예요. 저당권 성립에 뭐가 되는 거? 전제가 되는 채권. 그 1억이죠. 1억을 받아내려고 은행은 어떻게 해요? 집을 담보로 요구해요. 따라서 저당권이 성립하려면 뭐가 있어야죠? 채권이 있어야지. 빌려준 돈, 받을 돈 1억 있어야죠. 받을 돈. 그 받을 돈 1억을 어렵게 용어를 돌려내는데 뭐라고 표현해요?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래요. 그럼 내가 카센터에다가 차를 수리를 맡겼어요. 수리를. 왜요? 고장나가지고. 그랬더니 수리비 견적이 핸드폰으로 연락이 왔어요. 수리비가요, 고객님, 300 나왔어요. 그럼 카센터에는 뭐가 있죠? 피담보채권. 그죠? 피담보채권 얼마가, 내가 갚아야 될 돈 300이 있는 거죠. 그럼 카센터가 받을 돈은 300만 원이 생기는 거죠. 300만 원에 뭐가 생겨요? 수리비 채권. 그게 바로 유치권이죠. 유치권 성립의 전제가 되는 채권. 얼마? 300만 원. 이 300만 원을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채권이라고 그런다. 저당권에서는 1억이, 유치권에서는 수리비죠. 수리비 300만 원. 이를 피담보채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별거 아니죠. 은행은 이걸 받으려고 저당권 설정을 하는 거고, 유치권자인 카센터는 수리비죠. 자동차 수리비 이거 받으려고 차를 뭐하고 있어요? 차를 점유를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이는 유치권, 이는 저당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은행 입장에서는 받을 돈이 되는 거고요. 채무자 입장에서는 저 1억이 뭐가 돼요? 갚을 돈이죠. 갚을 돈이니까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무라고 그래요. 내가 갚을 돈이 1억이야. 그럼 채무자 입장에서는 그 1억을 뭐라고 그래요? 피담보 채무라고 그럴 거고, 은행 입장에서 뭐라고 표현해요?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아까 그 300만 원 수리비를 카센터에서 뭐라고 그래요? 받을 돈이라고 그래요. 받을 돈, 피담보 채권. 채무자는 뭐라고 그러죠? 피담보 채무라고 그러면 되죠. 피담보 채무. 오케이. 자, 별거 아닙니다. 자, 이어서 유치권 펼쳐보일게요. 자, 먼저 개념을 만나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보시고 그 다음에 유치권이 생기면 어떤 권리를 주는지 법에서 개념하고 권리를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성립에 관한 몇 가지 하고. 자, 그러면 개념 볼까요? 유치권은 흔히 이렇게 이해하시면 쉬워요. 써보실까요? 유치권은 공사 미수금이죠. 미수금. 공사 미수금 채권입니다. 미수금 채권을 뭐 하려고? 담보하려고. 흔히 유치권은 이런 목적으로 생기는 게 가장 일반적이죠. 공사를 해줬는데 미수금이 생겼어요. 미수금. 돈을 안 줘, 돈을. 그 미수금 쌓여있죠. 미수금이. 누가 안 줘요? 건축주가. 건축주가 공사비를 결제를 안 해줘. 여기 건축주, 여기는 누구? 업자. 건축업자. 공사를 했죠. 근데 결제를 안 해주면 미수금이 쌓이죠. 그 미수금 채권을 뭐 하기 위해서? 담보하기 위해서 이 업자가 뭐를 점유하면 되죠? 건물을 뭐 하는 거죠? 점유를 장악하는 거죠. 점유를 장악하는 거예요. 점유를 장악해서 돈을 받아내는 권리. 이게 유치권이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의 유치권은 바로 이겁니다. 주로 어디에서 생기죠? 공사 미수금 채권.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가장 일반적입니다. 미수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뭐를 점유하죠? 자기가 공사했던 거. 공사했던 건물을 어떻게 하죠? 점유를 장악하는 권리. 점유를 장악해서 채권이 회수하는 거죠. 점유를 장악해서 뭐를 회수한다? 채권이 회수하는 거. 이를 유치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깔끔하고 쉬워요. 어렵잖아요. 우리 현실로 가볼까요? 자, 건축주하고 업자하고 계약을 합니다. 이 건물 져주세요. 그러면 내가 공사비 줄게요. 오케이. 저도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네. 공사 기간이 원래는 10월 말까지였는데 10월 말까지인데도 불구하고 공사가 안 끝나더라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이 있어요. 안에 내부적으로. 보면 이런 거죠. 저희하고 이쪽하고 계약을 했어요. 20억에 계약해달라. 계약을 했습니다. 이 계약을 도급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해볼까요? 도급 계약. 건축주가 업자하고 계약을 하게 돼요. 건물을 완성해달라. 네가 건물 완성해. 그럼 이쪽은 건물을 완성해줄 뭐가 생겨요? 의무가 생겨. 의무가. 건물 지어줘. 그럼 이쪽은 뭐 해야죠? 돈 줘야지. 돈 줄 의무. 돈을 지급해야 될 의무. 그 돈이 바로 뭐죠? 공사대금이죠. 공사대금. 돈을 줘야 될 의무가 서로 쌍방에게 생겨요. 그래서 도급계약은 쌍무계약이에요. 돈 주고 여기는 뭐하고? 건물 완성하고. 그리고 이 도급계약은 무슨 계약? 쌍무계약. 서로 대가를 줘야 안 줘요? 서로 대가를 지불해야죠. 그러니까 무슨 계약? 유상계약이다. 쌍무구 유상계약이야. 도급계약은. 그럼 이쪽이 돈 받으려면 뭐를 해야죠? 전제조건이? 건물 짓는 게 전제조건이죠. 깔끔하게 정리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건물 완성하고 돈 주고 이러고 헤어지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우리 현실은 이게 간단치 않아요. 왜 간단치 않으냐? 대기업 같은 경우 볼까요? 건축주 있고 이쪽한테 도급을 주죠. 네. 도급이 이쪽이 수급이. 이때 이분이 자기가 공사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분이 공사를 안 하고 어떻게 해요? 하청을 줘요. B가 누구한테? C한테. 하청을 준단 말이죠. 이렇게요. 계약을 한 거는 A하고요. A하고 B하고 계약했어요. 얼마에? 20억에. 이거 원청이죠. 원청업체. 원도급 계약. 이거는 하청 계약. 하청업체가 이쪽에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럼 잘 볼까요? A하고 공사 계약을 한 건 누군가요? C가 아닙니다. C가 아니고 누구? B죠. B가 B하고 공사 계약을 해서 20억 주기로. 집 지면 20억 지불할게. B하고 한 거예요. 그거 언제까지요? 10월 말까지. 안 하는 거지. 왜 안 할까요? 여기에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B가 누구한테요? C한테 하청을 줍니다. 이렇게. 그죠? 하도급 계약이라고 그러죠. 하도급. 얘가 공사를 안 해. 얘는 이거 입찰만 따오는 거. 입찰만 따가지고 어떻게 해요? 밑에다 뿌려줘. 이렇게 해요. 하청을 줘. 하도급 계약. 그럼 얘가 20억에 입찰을 땄죠. 딴 거를 얘한테는 얼마에? 15억에 주겠네. 15억에. 그래서 공사는 C가 하는 거죠. 얼마짜리를? 15억짜리. 저 금액에 맞춰서. 얘는 15억 다 내면 안 돼요. 왜요? 15억이 들어가면 안 돼요. 왜? 이윤이 없잖아. 그럼 얘는 여기서 더 줄여야 되겠죠. 공사 비용을. 한 12억이나 13억 돼야 자기가 먹을 돈 생기죠. 그러니까 결국은 20억짜리 공사가 얼마로요? 한 12억이나 13억으로 변질돼서 공사가 진행되는 거예요. 문제는 말이죠. 이쪽에서 이 하청업체한테 돈을 따박따박 결제를 해주면 돼요. 공사하는 대로요. 여기 인테리어 공사, 전기 공사, 시멘트 공사, 타일 공사 하는 대로 돈 주면 되죠. 그럼 문제가 없죠. 문제는 왜요? 이분이 여기서 돈을 받았죠. 건축주한테 돈을 받았죠. 저희는 돈을 따박따박 줘요. 은행에서 돈을 이쪽으로 입금시켜줘. 시켜주면 문제는 이분이 이쪽에서 공사하는 대로요. 이거 기성고 비율이라고 그러죠. 기성고 비율도 이쪽에서 돈을 주질 않는다는 거지. 계약금하고 중도금만 이쪽으로 주고 그 뒤부터는 미루는 거죠. 돈을 계속 미뤄요. 미루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 하청업체한테 미수금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미수금이. 그리고 어제도 저는 갑자기 강의 연구를 하고 있었더니 갑자기요 누가 문을 두드리고 들어오는 거죠. 돈 달라고 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생판 본 적도 없는 이분이. 얘기인즉슨 이분이죠. 원청업체가 저희가 결제했던 이 돈을 이쪽으로 내려보내지 않는 거예요. 이분한테 못 받은 거지. 이분한테 못 받은 거를 저희한테 와서 달라고 하는 거 돼요? 법적으로? 안 되죠. 법적으로 이거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왜요? 계약은 이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여기한테 돈 달라고 할 수 있죠. 여기한테 돈 내놓으라고 이렇게 미수금을 달라고 청구할 권리가 생기죠. 그런데 여기서 주나요? 안 주죠. 왜냐하면 이분이 돈이 딴 데 흘러가 있어. 이 돈이 딴 데 흘러가 있어서 이분이 이쪽으로 결제를 미루게 돼요. 그러면 이 미수금을 못 받은 하청업체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죠. 뭐죠? 이 돈을 안 떼이려니까 어떻게 하죠? 이분이 점유를 하게 됩니다. 이 미수금 받으려고 이 건물을요. 자기가 공사했던 인테리어 공사했던 그다음에 바닥 공사했던 아니면 전기 공사했던 이분들이 어떻게 해요? 이 건물을 점유를 장악을 한다. 점유를 장악하는 이유가 뭐죠? 돈이죠. 돈 받으려고죠. 돈이. 어느 돈? 미수금 받으려고. 이 미수금을 줄 때까지 이분들이 점유를 장악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유치권의 탄생이죠. 그럼 이분은 누구 건물을요? 이분이 채무자죠. C한테 채무자는 이분이 채무자예요. 이분은 채무자가 아니죠. 이분하고 하도급 계약을 한 거죠. 이분은 이 사람한테 돈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분이 채무자고 여기는 뭘까요? 제3자죠. 바로 이분은 누구 건물을 점유를 하는 건가요? 채무자 건물이 아닌 누구 거를요? 제3자 건물을. 제3자 건물을 이분이 어떻게 하게 돼요? 하청업체가 유치권을 장악을 하게 돼요. 이 건물이 누구 건물이냐? 잘 보세요. 누구 건물? 채무자 거 아닌 누구 거? 제3자 거죠. 이 사람 입장에서. 하청업체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채무자죠. 돈 받을 사람은 이 사람인데 제3자 건물을 유치를 하게 되더라. 시험 문제 잘 나오는 맥락이 바로 이 맥락입니다. 채무자 소유여? 아니요. 채무자 소유 아닌 채무자 소유가 아닌 누구 건물을? 제3자 건물을 이분이 유치권을 장악을 하게 되더라. 이런 형태로 이루어져죠. 이 형태는 어디에서요? 하청을 줬을 때. 하도급 계약일 때 이런 형태가 빈번하게 생깁니다. 아파트 공사나 아니면 빌라 공사나 이런 공사 보면 대부분 어떤 거예요? 하청 거래가 이루어지죠. 이런 형태에서는 이런 거래가 빈번하게 생깁니다. 이런 법리 문제가. 따라서 C는 돈 달라고 할 때는 누구한테 가서 돈 달라고 땡깡을 부려야죠. 이런 겨울에 이 집 가서 이분한테 가서 땡깡 부려야 돼. 돈 줘. 농성을 해야 됩니다. 농성을. 누구 집에 가서? B의 집에 가서 A의 집에 가서 B의 집에 가서 농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C가 이 하청업체가 못 받은 이분이 나 인테리어비 못 받았다, 전기 공사비 못 받았다. 그럼 이분이 누구 집 가서 A의 집에 가서 A의 사무실 가서 농성을 피면 이분은 업무방해로 들어가요. 왜요? 이분이 채무자가 아니거든요. 채무자가 아니라 이분이죠. 이분한테 가서 농성을 해야 된다. 이 사람 사무실에 가서. 법적으로 중요한 맥락 중에 하나. 단 이 돈이 결제가 안 되면 이분은 뭐 할 수 있어요? 점유를 장악해서 유치권 행사는 돼요. 점유 장악해서 유치권. 그러니까 돈 달라고 하는 거. 이 C가 하청업체죠. 하청업체도 권리가 몇 개가 생겨요? 2개가 생긴다고 그랬어. 당신 권리 몇 개야? 2개야, 2개. 난 2개야. 난 하나가 아니라 2개야. 아까 담보물권은 권리가 몇 개? 하나 아니고 2개라고 그랬죠. 2개. 하나는 뭐? 채권. 하나는 물권. 채권하고 물권 2개의 권리가 있어. 2개의 권리가. 그럼 해볼게요. 채권은 뭐예요? 받을 돈이죠. 받을 돈은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업자 B한테요. 채권을 뭐 해달라고요? 변제해달라고. 변제해달라. 이 요구는요. 변제해달라는 요구는 누구한테 할까? 누구한테? B한테 하는 겁니다. 이분한테. 채무자한테. 채무자 당신 돈 달라고. 안 주면 나 여기서 집에서 안 나가. 네 집에서 안 나갈 거야. 변제해달라는 요구는 누구한테 합니다? B에게. 채무자에게 합니다. 채무자에게. 시험 문제죠. 시험 문제 아주 잘 나오는 거. 근데 돈을 안 줘. 얘가 없다고. 얘가 배째라는 거잖아. 배째라. 배째라.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죠? 배째라 그러면 배를 째야지. 어떻게 째죠? 칼로. 칼로 째면 안 되는 거지. 이거는 불법이지. 채권은 어떻게 하는 거죠? 배를 째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배를 째는 게 아니야. 채권은 뭐 하는 거죠? 배 째는 권리가 아니야. 뭐 하는 권리요? 요구하는 거예요. 요구. 돈 달라고. 채권의 한계가 바로 여기 있어요. 끊임없이 뭐 하는 거예요? 요구만 할 수 있어요. 요구. 돈 좀 줘. 나 코로나 때문에 돈도 없고 쌀도 떨어져서 지금 애들 학원비는 그냥 쌀도 없어. 쌀도. 돈 좀 달라고 인간아. 너 벤츠 타고 다니잖아. 그죠? 이런 분들이 벤츠 타고 다녀. 집도 엄청 잘 살아. 근데 돈을 일로 안 줘. 그죠? 잠수 타거나 이렇게. 돈을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안 갚는다고 그래서 뭐 하는 거? 배째일 권리는 없어요. 그거 불법이에요. 요구만 할 수 있다. 왜요? 채권은 뭐 하는 거죠? 끊임없이 요구하는 겁니다. 요구하는 거. 누구한테만? 채무자에게만. 여기서 시험 문제 누구한테 하면 안 돼요? A에게. 건축주에게 돈 달라고 요구할 권리는 법적으로 없어요. 그죠? 제3자에게는 뭐 할 수 없어요? 요구할 수 없어요. 여기 시험 문제. 채무자인 이 사람한테만 돈 달라고 농성할 수 있다. 그래도 안 주면 채무자가 이 돈을 이쪽으로 내려보내주지 않으면 이분은 뭐 할 수 있어요? 이 건물을, 내가 공사했던 이 건물을, 빌라를, 아파트를, 이 건물을 어떻게 한다? 당해 건물이라고 그러죠. 당해 건물. 내가 공사를 해줬던 당해 건물을 뭐 하면 돼요? 점유를 장악한다. 이를 유치권이라고 이름한다. 점유를 장악해서 유치권을 주장한다. 유치권 주장. 이 유치권 주장은 채무자한테도 되고 누구한테도요? 제3자한테도 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유치권 주장은 누구한테요? 채무자와 제3자 모든 사람에게 허용이 됩니다. 오라. 채권은 누구한테였는데요? 채무자에게만. 오케이. 채권은 누구한테만? 채무자에게만 할 수 있었어요. 제3자에게는 허용되지 않았어요. 허용되지 않는다. 그런데 말이죠. 유치권은요. 유치권이라는 거는 뭐죠? 물권이죠. 이 물권은 누구한테요? 채무자한테도 되고 제3자한테 모든 사람에게 주장이 돼요. 그래서 채무자가 건물 좀 줘. 건물 좀 넘겨줘. 안 줘요. 거절해요. 이 돈 줘. 미수금 줄 때까지. 또 누가 와서요? 건축주가 와서 건물 달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못 줘. 왜? 이 애가 미수금 안 줘서. 따라서 C는, 유치권자 C는 채무자한테도 건축주한테도 유치권으로 주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C는 채권과 뭐가 있다? 유치권. 두 가지 권리가 있다. 두 가지 권리의 별표. 두 가지가 머릿속에 분절해서 자리 잡을 것. 이게 포인트.
이게 분절이 안 되면 공부를 잘못하고 있는 거고 베이스를 잘못 깔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럼 이 논의의 구조가 우리 현실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기 원청업체, 여기 하청업체 이렇게. 하도급 거래를 해서 건물을 짓거나 이런 공사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런 분쟁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관한 논의가 바로 유치권의 논의의 장입니다. 그 논의의 장으로 구체적으로 들어와 볼게요. 자, 제가 부산에 강의를 하러 갔더니 원장님이 첫날 식사를 하면서 이 건물을 딱 보여주시더라고요. 밥을 먹으러 갔는데 옆에 이렇게 딱 세워가지고 이렇게 둘이 서 있는데 저한테 교수님, 네, 이 건물 보이시나요? 이게 실제 건물입니다. 실제 부산의 피에스타 건물이라고요. 부산 서면 한복판에 아주 한복판에 있는 건물입니다. 어마무시하죠? 엄청납니다. 그죠? 공사 금액이 약 800억 정도예요. 이 건물이 다 젖어 있죠. 다 완성 거의 다 돼 있어요. 이제 내부만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내부 정리만 마감이 안 된 상태죠. 이 건물이 유치권으로 분양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실제 건물입니다. 실제 여러분 네이버 치셔도 나와요. 이쪽이 돈을 갚아야 되는 채무자, 이쪽은 누구? 채권자. 공사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사 금액. 미수금이 있죠. 미수금. 이쪽이 채권자가 받을 돈이 있다는 거죠. 뭐가 있다는 거죠? 미수금 채권이. 이걸 결제를 안 해주니까, 채무자가 결제를 안 해주니까 이분은 어떻게 할까요? 돈 받으려고 점유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점유를. 이게 바로 유치권. 그래서 B라는 이 업자는 권리가 몇 개가 있어요? 2개가 있어요. 미수금 채권하고 유치권 두 개가 있다. 채권이 있고 또 하나 유치권, 물권이 있다. 물권. 왜 이게 유치권이 생기냐면 돈을 안 주니까죠. 그러면 문제는 이쪽이 누구냐면 이쪽이 채무자가 돈 없는 업체가 아니에요. 저 채무자가 누구냐면 포스코예요. 포항제철이에요. 돈 있는 대형 건설사죠. 이쪽에서는 누구한테요? 원청업체한테 돈을 줬다고. 돈을 충분히 보내줬다고. 보내줬는데 이 원청업체가 누구한테요? 하청업체한테 돈을 결제를 안 한 거지요. 이쪽에서 돈을 안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유치권이 걸려 있는 거예요. 유치권에 의해서 막혀 있는 거죠. 그래 분양이 안 되고 있어요. 전혀 이 건물 전체가 한복판입니다. 분양도 안 되고 그리고 이 건물을 뭐 하려고요? 경매를 하려고 무수히 많이 소송이 진행 중이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만약에 이 건물을 경매를 받았다 해볼까요? D가 경매를 받았다. 매매가 아니라 경매로 넘어갔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면 여기 보실까요? 채권자 B는요. 돈을 못 받았다. 나 미수금을. 근데 주인이 지금 누구로 바뀐 거죠? A에서 누구로 D로 바뀌어버렸죠? 주인이 새로 바뀌었을 때 이 채권이라는 거는 돈 달라고 하는 거죠. 돈 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돈 갚아라라고 요구하는 거는 누구한테 해야 될까요? D한테. 얘가 D한테 요구하는 건 될까요? 안 된다고 그랬죠. 왜요? 얘가 채무자가 아니거든. 누구한테요? A에게 해야 된다. 포철한테. 여기 죄송합니다. C 아까. 원청업체한테 해야 되는 거죠. C한테. 여기 원청업체. 얘가 돈을 안 주는 거지. 안 주니까 얘가 유치권 여기다 걸어버린 거고 잠금을 해버린 거고 이때 유치권이라는 거는 물권이니까 누구한테도요? 얘한테도. D한테도 얘가 인도 거부할 수 있어. 거부. 누구한테도? D에게도. 얘가 달라고 그러면 낙찰자가 이걸 달라고 그러면 얘가 유치권으로 못 줘. 버틸 수 있다. 그래서 우리 현실에 보면 잘 생각해 보세요. 낙찰자는 여기에 뭐가 붙어 있으면 유치권이 이렇게 붙어 있죠. 이렇게. 유치권이 걸려 있으면 경매가 어떻게 돼요? 경매가. 내가 낙찰을 받아도 낙찰받는다는 거는 법원에 돈을 낸 거죠. 냈어도 어떻게 돼? 이게 내 건물로 점유가 넘어오지 않아. 이 점유가 일로 넘어오지 않아요. 분양을 못 하는 거지. 상가 건물이면 영업을 못 하게 돼요. 왜요? 점유가 여기 있기 때문에. 유치권자가 점유를 틀어주고 있어요. 점유를 틀어주고 있다. 왜 틀어주고 있죠? 돈 받으려고. 미수금 받으려고 점유를 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가 낙찰 받아도 유치권이 막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영업이 안 돼요. 가게는 영업이 안 돼. 주택이면 아파트는 뭐가 안 되죠? 분양이 안 돼. 분양이 막혀 있어요. 이 유치권 때문에. 그리고요, 현실적인 보다 구체적인 이유는 이 금액이요, 미수금이 어떤 형태냐면 저당권은요, 저당권 어떻게 되냐면 채권액이 등기부에 공제돼 있어요. 공시돼 있어. 근데 유치권에서 말하는 이 미수금이라는 건 어떻게 된 거냐면 자기가 주장하는 거예요, 얘가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수금이 실제 공사한 거는 8천이래도 받을 돈은 뭐라고 그래요? 8억이라고 우겨, 8억이라고. 이거 밝혀내기가 너무 어렵고 난망한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부풀려진 게 너무 많아요. 부풀려진 거, 뻥튀기 된 게. 그래서 낙찰자는 경매로, 유치권이 이렇게 붙어있는 건물은 경매로 낙찰받는 걸 낙찰자가 꺼려해요. 이 금액이 부풀려져서 유치권이 붙어있다 그러면 낙찰자는 경매를 싫어한다, 좋아한다, 꺼려한다. 꺼려. 이 금액이 부풀려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형태로 이 유치권이 가로막고 있어요. 이게 언제냐면 지금 10년 가까이 됐어요. 이 형태로 유치권이 여기 살아 있습니다. 가까운 우리 현실에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 길을 가다 보면 건물에 보면 플랜카드에 이렇게 걸려 있죠. 뭐라고요? 유치권 행사 중이라고 써 있어요. 플랜카드로. 바로 그거는 미수금이 있다는 거고, 그래서 업자가 이 미수금 받으려고 유치권을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논의가 바로 유치권 논의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개념적인 논의는 자리를 잡았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 전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책으로 와서 볼까요? 개념. 책에 있는 유치권의 개념 먼저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239페이지 보시게 되면 라이브 민법에 보시면 이 내용이 지금 설명이 되어 있어요. 하나씩 설명되어 있으니까 그거 한번 천천히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1, 2번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것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 4, 5번은 나중에 보시고 먼저 1번 개념. 유치권의 내용.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점유를 해야 됩니다. 점유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데 변제기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돈 줄 날짜가 변제기죠. 돈 줄 날짜가 됐다. 미수금 돈 줄 날짜.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뭐 할 권리요? 유치할 권리가 있다. 이게 유치권의 정의죠. 정의인데 어려워. 읽었는데도 안 들어와 이런. 내가 한글을 읽었는데 들어오지 않아 이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이럴 때는 변형을 해요. 변형을 해서 내 머릿속에 저장을 하는 방법. 이 방법을 취한다. 그냥 가면 소용없어요. 나 이걸 통째로 외울 거야. 그거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런 강사 따라가지 마세요. 아니에요. 답 아니에요. 쉽게 해드립니다. 자, 위에다 써볼게요. 이렇게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애가 쭉 이렇게 암기하려고 그러면 머리 깨져. 쉽게 합니다. 쉽게. 써볼까요? 위에다가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미수금 채권이 있는 사람. 무슨 채권? 미수금 채권. 타인의 물건에 관하여 무슨 채권? 미수금 채권이 있는 사람. 미수금 채권자가 물건을요. 그 물건을 뭐하면 점유한 자는. 그러니까 논의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타인의 물건입니다. 남의 물건이죠. 남의 건물, 남의 차, 남의 물건에 관하여 뭐가 있는 사람? 미수금 채권자가 그 물건을 뭐한 사람? 점유한 때. 그때는 그 물건을 뭐 할 권리가? 유치할 권리가 생기더라. 이때 유치권이 생깁니다. 유치권이. 따라서 유치권이 인정되려면 세 가지 키워드를 딱 치고 나가면 되는 거죠. 미수금 채권자가 어떻게 하면 돼요? 점유를 하는 거예요. 점유를. 키워드는 여기야. 여기가 키워드야. 키워드. One more time. 누가요? 미수금 채권자가. 주로 미수금이 뭐라고요? 공사 미수금. 대부분.
근데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미수금이 있거든요. 그건 나중에 보도록 하고, 미수금 채권자가 뭐를? 물건을 뭐한테? 점유한테는 유치권이 생기는데, 그 물건이 누구 물건이냐? 남의 물건이어야 돼요. 내 물건 아니라 남의 물건. 오케이. 이러면 유치권이 간단하게 쉽게 머릿속에 자리합니다. 간단하죠. 훨씬 더 심플해졌죠. 심플하게 정리가 됐어요. 이게 정리죠. 이게 정리고 파괴력이에요. 억지로 이걸 외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320조 1항을 통째로 외우겠다. 너무 비효율적이고 너무 비합리적인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암기 되지도 않아요. 이거. 강사나 되지 수험생 되지 않을 거예요. 짧은 시간에. 두 번째 항 보시면 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돼 있어요. 점유를 해야 되는데 이 점유가 무슨 점이면 안 된다고요? 불법 점이면 안 된다. 그럼 이 점유는 무슨 점유? 적법 점유일 거예요. 써볼게요. 무슨 점유? 적법 점유이면 유치권이 인정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유치권의 기본적인 논의는 정리가 되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살을 붙여 나가면 돼요. 자, 볼까요? 내가 미수금 채권이 생겼어요. 미수금 채권. 이게 논의의 출발이죠. 미수금 채권이 있어. 얼마를? 내가 3억을 못 받았어. 그리고 이 채권자가 뭐를 해야죠? 점유를 해야지. 간단 명령 안에 두 단어만 기억해. 두 단어. 미수금, 그 다음에 뭐? 점유. 점유 왜 하는데? 돈 받으려고 하지. 이 추운 겨울에 돈이 없어 지금. 공사는 내가 1년 동안 했는데 돈을 안 줘. 채무자가. 점유를 해야 지금 점유를. 점유가 어떻게 하는 거지? 물리적으로 쥐고 있는 거야. 건물 점유해서 못 들어오게 하는 거야 사람들. 출입을 봉쇄를 해버리고 이렇게 딱 차단해버리는 거, 이게 점유죠. 그래 플랜카드 걸어놓는 거예요. 미수금 채권 때문에 점유를 하죠. 그런데 이 채권이 어디서 생겼어? 물건, 건물에서 생겼어. 공사해준 건물 있죠. 건물에서 미수금 채권이 생겼어. 이를 우리 입법자는 뭐라고 표현해요? 같이 해볼까요?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했다. One more time. 이 채권이 어디서 생겼다고요?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생겼다. 내가 평택에 아파트를, 빌라를 건물 줘줬어요. 그 건물이 A 건물. 근데 A 건물 말고요, B 건물도 있고 C 건물도 있어. B동, C동이 있어. 근데 B동하고 C동은 공사비를 결제를 해줬어. 내가 공사한 거는 A동, B동, C동 다 한 건데 여기선 돈이 들어왔어. 근데 어디서 안 들어왔어? A 건물에서. 그럼 여기서만 이 물건, 이 건물에 관하여만 미수금 채권이 있는 거죠. 그러면 이 유치권자 B는 B 건물이나 C 건물이 아니라 어느 건물? A 건물. A동 건물을 점유를 장악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채권이요, 미수금 채권이 어디에서? A동 건물에서 생겼으니까. 이를 뭐라고 표현해요? A동 건물에 관하여 미수금 채권이 생겼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해요? 이거를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했는데, 이 채권이 어디에서 생겼죠? A동 건물에서. 그러면 A동 건물하고 채권하고 뭐가 있다? 연관성이 있죠. 연관성. C동이 아니라, 그죠? C동하고는 연관성이 없어요. 이거는, 이 미수금은 C동하고는 아무런 연관이 없죠. 어느 거에서만? A동하고만. 그래서 A동하고 이 미수금하고 뭐가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그래요. 연관성. 연관성이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그래요? 결련성이라고 표현해요. 같이 해볼까요? 결련성. 같은 맥락, 연관성. 이 돈 어디서 생겼어? A동 건물에서. 그럼 넌 어느 걸 점유해야 돼? 점유를. A동. A동을 점유해야지. 엉뚱하게 C동 점유하면 안 되는 거지. 이를 뭐라고 그래요?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했다라고 정리합니다. 오케이. One more time. 채권이 어디에서 생겼다? A동 건물에서. 이를 뭐라고 표현해? 학자들이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발생했습니다라고 해요. 오케이. 이게 유치권의 제일 중요한 성립 요건이에요. 물건에 관하여, A동 건물에 관하여 뭐가 생겼고요? 미수금 채권 3억이 생겼고. 그럼 어느 걸 점유해야죠? A동 건물 점유해야지. C동 말고 A동. 됐죠? 그리고는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으면 돼요. 그러면 유치권이 생겨요. 뭐 한 날부터? 점유한 날부터. 점유를 유치권의 생명으로 합니다. 유치권은. 점유를 시작한 날부터 유치권이 생겨요. 오케이. 그리고 유치권의 성립 요건은 이 두 단어입니다.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생겼나요? 오케이. 그럼 그 물건을 뭐 했나요? 점유했나요? 두 가지. 사례로 가볼까요?
A가 강아지를 데리고요.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갔어요. 강아지 2마리. 하나는 불독. 하나는 아주 순한 거. 비숑. 저희는 비숑을 키우는데 이게 순해 보이는데 손님 왔을 때 보면 순하지 않더라고요. 엄청 열렬하게 아주 치열하게 짖더라고요. 덤비고. 요만한데. 네. 어쨌거나 제가 볼 때는 귀엽습니다. 그냥 귀여운데 손님들이 볼 때는 좀 무서울 수도 있거든요. 2마리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어요. 그런데 주인이 잠깐 한눈 팔고 핸드폰 하는 사이에 이 강아지가 불독이 여기 있는 어린아이를 물어버렸어요. 애 눈에는 이게 이 강아지나 다 그거 같죠. 그래서 이렇게 귀엽다고 이렇게 쓰다듬었는데 물어버렸죠. 어디를요? 눈을 물었어. 눈을. 얼굴에 상처를 이렇게. 가끔 있죠. 네. 그럼 아이 부모는 강아지 주인에 대해서 뭐가 생기느냐면 손해를 변상해달라. 손해 변상해달라는 뭐가 생기죠? 채권 생기죠. 손해배상 채권. 손해를 변상해 주시오라는 채권이 생기게 됩니다. 근데 얘가 돈이 없다면 이분이 유치권을 장악하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죠. 그래, 아이 부모가, 아이 아빠가 제가 돈을 안 주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강아지 이거 끌고 오면 되죠, 강아지를 붙잡아가지고 끌고 오면 되죠, 오케이. 왜요? 이 채권은, 이 손해변상 채권 어디서 생겼죠? 이 채권이 생긴 건 어디서 발생한 거죠? 불독에서. 불독으로부터 이 손해배상 채권이 생겼죠. 그러면 이 아이 부모는 누구를요? 불독을 붙잡으면 된 거죠. 불독을 붙잡으면. 오케이. 붙잡으려고 그랬더니 얘가 어떻게 해요? 짖잖아. 엄청 큰 놈이. 이때 이 아이 아빠가 누구를요? 삐숑을 데리고 오면 유치권이 생겨 안 생겨? 안 생겨요. 왜요? 이 채권하고 삐숑하고는 관련성이 없어요. 연관성이 하나도 없죠. 유치권 생기지 않아요. 따라서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전제는 채권이 생겼는데 그 채권이 어디에서? 당의 물건. 당의 물건에 관하여 채권이 생기고 그 물건을 점유해야 됩니다. 이 단어가 논리적으로 쫘라락 연결돼야 돼요. 쫘라락. 이 부분을 반복적으로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불독을 데리고 가야지, 불독을. 불독을 뭐 할 것? 점유를 장악해야죠. 점유를 해서 데리고 와야 됩니다. 그러면 이 아이 부모한테는 뭐가요? 채권과 유치권 2가지가 생기게 되죠. 몇 가지가? 2개 하나, 2개. 나는 하나 가르쳐주면 2개를 한꺼번에 알아. 2개를 알았어, 2개를. 하나 알고 있는 사이트하고 달라, 우리는. 그저 몇 개를 알아요? 2개를 알아버려, 한 번에. 받을 돈 있고요. 유치권 2가지가 있는 거죠. 오케이. 이거 데리고 오면 안 돼요. 불독하고 채권하고 연관성이 있다. 불독하고. 이걸 뭐가 있다고 그래요? 결련성이 있다라는 표현을 한다. 결련성. 학자들이 쓰는 표현입니다. 그대로 시험에 나오니까 그대로 데리고 오셔야 돼요. 그럼 이 손해배상 채권이 만약에 1,000만 원이다. 그럼 이 1,000만 원을 뭐라고 그랬죠? 우리는 피담보 채권이라고 그랬다. 피담보 채권 얼마를요? 1,000만 원이요. 1,00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지? 아버지는 목숨을 걸고 불독을 데리고 와야지. 아이 엄마가 뭐라고? 여보 불독 데리고 와. 그랬더니 아빠가 뭐라고요? 알았어, 내가 데리고 올게. 그죠? 데리고 와야죠. 데리고. 뭐를요? 점유를 장악해야 됩니다. 점유를 확 끌고 와야죠. 오케이. 그러면 점유를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뭐만? 채권만 있는 거고 유치권은 없는 거예요. 받을 돈만 있지 저 불독을 못 데리고 오면, 점유를 못하면 유치권은 안 생겨. 유치권 언제 생겨요? 점유를, 불독을 끌고 와야지. 자기 손으로 끌고 와야 유치권이 비로소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럼 끌고 왔는데 어떻게 했어요? 덤벼가지고 무서워가지고 줄을 놨어. 줄을 놓으면 어떻게 돼요? 유치권은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지. 점유를 잃어버리면.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이라는 거죠. 점유가 생명. 점유가 곧 길이요 생명이라는 말이 여기서 생겼어요. 사실은. 그래서 유치권자 이 아이 부모는 채권과 뭐가요? 유치권 2가지 권리가 있다. 2개의 권리가. 자, 그래서 유치권이 생기게 되면 이렇게 해서 유치권이 생기게 됐어요. 물건에 관하여 미수금 채권자가 물건을 뭐하면? 점유를 하면. 이때 점유는 무슨 점유? 적법점유가 된다. 적법점유. 그럼 유치권 생겼죠? 그러면 유치권자한테는 어떤 권리가 생기느냐? 그 권리에 관한 거 볼까요?
5가지의 권리를 법에서 인정해 줍니다. 자, 유치권자의 권리 보면 몇 개요? 5개로 또 정리가 돼요. 5개로. 자, 볼까요? 간단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첫째, 경매권이 있어요. 유치권자는 아이 부모는 저 불독을요, 불독을 점유를 해야죠, 점유를. 근데 저 불독을 강아지를 키워본 적도 없는 B가 데리고 있거나 보관하기가 어렵죠. 그러면 유치권자는 이 강아지를 뭐 할 수 있냐면 경매 칠 수 있다. 경매권이 있습니다. 경매권. 두 번째는요, 유치적 유력이 있어요. 유치적 유력. 같이 해보실까요? 유치적 유력. 유치적 유력은 뭐 하는 거죠? 점유죠, 점유. 점유를 장악하는 거죠, 점유를. 점유 왜 하는 거죠, 이거? 돈 받으려고 하지, 돈. 치료비, 돈 받으려고. 점유를 장악하는 권리, 유치적 유력이 있다. 이분은 저 강아지가 무서워도요, 데리고 있어야 돼, 어디인가. 점유를 장악해야 됩니다. 그럼 이 불독을 자기가 꼭 데리고 있어야 되나요? 그것은 아니에요. B가 누구한테요? 나 저거 데리고 있을 능력이 없어. 나는 강아지 키워본 적도 없고 관리할 능력이 없어. 그랬더니 누가요? C라는 친구가 뭐라는 거죠? 야, 그거 나한테 맡겨. 내가 해결해 줄게. 왜? 나 강아지 불독 잘 다뤄. 그래서 B가 누구한테요? 친구한테요. 친구한테 불독을 맡겨놨어요. 맡겨놔도 돼, 안 돼? 돼요. 왜요? B는 점유를 하고 있어요. 누굴 통해서? C를 통해서. C를 통해서 점유를 하고 있죠. 그래도 유치권은 인정돼요.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가, 첫 번째는 경매권이 있다는 거, 두 번째는 유치적 유력이 있다. 유치적 유력. 세 번째는요, 비용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여기서 비용상환 청구는 또 무슨 뜻이냐? 이 불독이, 저도 비숑을 키워보니까요,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얘가, 입양해 왔을 때는 남의 집이니까 적응이 안 되죠. 밥을 안 먹더라고요. 병원비가 엄청 나가더라고. 이 불독이 밥을 안 먹어. 단식 투쟁을 하는 거죠. 나 밥 안 먹을래. 주인이 나랑 눈 마주치면 서로 싫어해. 단식을 하는 거죠. 단식 투쟁을. 얘가 죽어버리면, 이 불독이 죽어버리면 유치권이 사라지죠. 얘를 살려야죠. 그래서 이분이 병원에 데리고 와서, 병원에. 그랬더니 병원비가, 하루에 장난 아니죠. 하루 그 병원에 입원해 있는 비용이, 그죠? 그 비용이 여기 두 달 동안 200이 들어갔어요. 200만 원. 그럼 200만 원의 비용이 불독을 보관하고 있다가 쓰인 돈이죠. 그럼 이 돈도요. 이 돈도 불독 때문에 생긴 돈이죠. 200만 원도. 이 돈을 달라고 할 수 있어요. 이 돈 달라. 그럼 이분이 받을 돈은 아까 치료비에다가 이 병원비 200만 원 있죠. 이 비용을 뭐 해달라고요? 돌려달라고. 이를 비용상환 청구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경매권, 두 번째는 유치적 유력, 세 번째는 비용 달라. 병원비 옆에다 병원비라고 적어주실게요. 불독 병원비 내놓으라고, 병원비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쪽에서 줘야 될 돈은 병원비하고 뭐까지요? 병원비하고 아까 치료비하고 두 개가 되는 거죠. 항목이. 두 가지가 피담보 채권이 될 거예요. 피담보 채권. 세 번째, 간이 변제 충당입니다. 이 강아지가 점유를 해서 데리고 있어야 유치권이 생기는데 얘가 똥을 싸고 이러면 관리가 어렵잖아요. 그죠? 관리해 본 적 없으니까. 그리고 얘가 남의 집에 오게 되면 배변을 아무 데나 막 할 수도 있거든요. 똥을 싸버리게 되면 관리 어렵죠. 그죠? 그럴 때는 이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분이, 유치권자가 저 강아지를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변제 충당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강아지를, 자기가 만약에 강아지를 좋아한다. 너무 좋아해. 똥 싸는 것도 이쁘고 다 이뻐. 그러면 변제에 충당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강아지를 이 치료비 대신에 강아지를 변제로 충당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어요. 이를 간이 변제 충당이라고 해요. 똥 싸는 것도 이뻐. 뭐도 다 이뻐. 그러면 뭐 할 수 있다고? 치료비 대신에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 충당을 뭘로 한다고? 강아지로. 간이 뭐라고 그래요? 변제 충당. 강아지를 변제로 메꿀 수 있다는 뜻이다. 같이 해볼까요? 간이 변제 충당. 강아지 갖는 거야, 강아지를. 뭐 대신에? 치료비 대신에.
마지막은 과요, 과실수취권입니다. 자, 강아지를 데리고 있는 게 너무 어려워. 이렇게요. 보관도 어렵고 관리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서요? 처분해가지고 치료비에 충당할 수 있는 권리, 이를 과실수취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과실수취권을 옆에다 써볼게요. 변제에 뭐 할 권리요? 충당할 권리요. 변제 충당권. 이 강아지를 보관하는 게 어려우니까 이걸 뭐 할 수 있다고요? 처분하죠. 그럼 돈 나올 거 아니야. 그 돈을 어떻게 하죠? 치료비에 충당하는 권리, 이를 과실수취권이다라고 그래요. 그래, 과실수취권의 본질은 변제 충당이다. 변제에 충당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적자는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 이 불독이 새끼를 낳았다는 거죠. 새끼. 불독이 낳은 새끼, 여기 새끼 4마리 낳았어요. 그럼 이 새끼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과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엄마는 원물에서 낳은 새끼를 과실이라고 해요. 과실의 소유는요. 과실의 소유는 누가 할까요? 과실의 소유는 누구 거? A 거, B 거. 그랬더니 우리 수험생이요. 제 수업 듣는 수험생이 알려줬어요. 그거요. A 거 아니고 B 거 아니에요. 누구 거요? 불독. 엄마 거죠. 강아지 엄마 거라는 거지. 맞죠, 엄마? 엄마가 정답입니다. 근데 엄마가 누구 거죠, 이 불독이? 채권자 거예요, 채무자 거? A 거죠, A 거. 채무자 거죠. 채무자가 저 불독의 주인이고 과실 새끼도 이쪽이 주인이에요.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거는 과실의 소유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과실의 소유가 아니다. 그래, 일부 강의하시는 분들이 이거 소유를 잘못 이해하시는 분 계시고요. 잘못 강의하시는 분 종종 계신데, 소유가 아니라 뭐를 말하는 거죠? 과실의 변제 충당을 말하는 거죠. 변제 충당. 소유가 아니다. 과실의 소유는 A가 A고 변제의 충당을 누가 한다고요? B가 할 수 있다고. 이걸 어떻게 해서? 처분해가지고. 처분하면 돈 나오죠? 그 돈 어디다가? 치료비에다가 충당할 수 있는 권리. 바로 변제 충당권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현재 통설이다. 그래서 유치권자한테는 몇 개가? 5개의 중요한 권리가 생깁니다. 법적으로. 경, 유, 비, 간과. 말 되죠? 한 번 더 해볼까요? 경, 유, 비, 간과. 경유값이 아무리 싸다고 해도 이걸 간과하면 안 되는 거죠. 함부로 경유값을 홀대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경유비, 간과 5가지 권리가 생긴다. 그러면 유치권이요, 중심축이 딱 생겨요. 100%는 아니고 절반 정도는 딱 떨어지게 돼요. 이제 절반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이제 유치권에 관한 기본적인 논의의 축이 만들어졌어요. 기본 축이. 유치권이라는 것이 미수금 채권자가 물건을 점유하는 거야, 점유를. 근데 그 미수금 채권이 어디서 생기는 거죠? 남의 물건에 대해서. 그럼 유치권이 생겼어요. 그죠? 그러면 어떤 권리가? 5가지의 권리를 법에서 인정하더라. 그 5가지는 경, 유, 비, 간과. 간단하게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담보물권의 첫 번째 유치권까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